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재미있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늘 절반 정도는 졸음에 허덕이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강의가 더 흥미로울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어느 날 김 교수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을 다시 읽으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 강의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재미있게 전달해보자. 그는 앞에서 설명한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바탕으로 강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철학을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철학의 재미와 실제 생활에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 김 교수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가? 그는 자신이 철학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철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철학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다. 김 교수는 세 번째 질문에서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흥미를 가질까? 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도록 토론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톤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학적 탐험을 떠납니다. 그는 마치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처럼 말했다. 지금부터 배울 철학자 중 한 사람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인데요. 그녀는 매우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에 오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한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버스를 탔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버스를 타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걸어오지 않고 학생이 시간 절약과 편리함 때문에 버스를 탔다고 대답하자 김 교수는 이것이 앤스콤의 의도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교수의 새로운 접근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에 훨씬 더 집중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졸던 학생들도 그날만큼은 눈을 반짝이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의가 끝난 후 자랑스럽게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학생들에게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게 전달했다. 왜 그것을 했는가? 학생들이 철학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사례와 유머를 활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김 교수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써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행동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항상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이렇듯 앤스콤의 의도 이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김 교수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짓말에 관한 유명한 썰이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버나드 윌리엄스의 진리와 진실성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상해봤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지고지순하고 도덕적 찾는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이곳에서 한 가지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단 하나, 절대 나에게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을 포기해야 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마을이 대장장이 존이었습니다. 존은 강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철학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철학자가 존을 찾아왔습니다. 존, 너는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존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뭐 이래저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실이 담겨 있는가? 존은 속으로 마을에서 가장 좋지 않은 철이 섞인 것으로 가장 좋은 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속으로는 내가 지금 진실된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애써 그것을 떨쳐내고 말을 지어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존의 마음속에는 지속적으로 철학자의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존은 매일 자신에게 더 이상 진실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내부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마을의 의사인 메리였습니다. 메리는 환자들에게 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철학자의 제안은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철학자가 한 번은 메리를 찾아왔습니다. 메리, 너는 환자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 메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한 환자에게 그녀는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왜곡한 것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실성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철학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의 진실인가? 메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진실된 삶과 그로 인한 내부 갈등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후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성을 포기하는 순간 내부 갈등이 생기고 도덕적 자아는 손상됩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적 통합성과 도덕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이론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우리 자신과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을 듣고 각자가 어떻게 진실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도덕적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도덕적 결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며 진실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날씨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웃기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에 마을의 영웅 코스터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특히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그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날씨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그날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코스터가 일어나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오늘은 나쁜 날이 될 것이야. 코스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날씨가 계속 나쁘리라 단정 지어 농사를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무덤덤하게 침대에 누워 날씨 탓만 했습니다. 모세라는 코스터의 친구가 그 일에 대해서 듣고 찾아왔습니다. 코스터, 너 왜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코스터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잖아.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다고. 모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스터, 너 날씨를 통제할 수 없잖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반응과 선택뿐이다. 비록 날씨는 나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하지만 코스터는 바보 같은 얘기하지 마. 모세, 이런 날씨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대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스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뜨기 무섭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겠어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코스터가 더 이상 밭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코스터, 도대체 왜 이렇게 지내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코스터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항상 나빠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코스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날씨와 같은 자연의 현상이지.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야. 자네의 농사는 오직 자네의 손에 달렸더군. 내가 알기로 모세는 날씨가 나쁜 날에도 자신의 농장을 돌보느라 바빴지. 코스터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군.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어. 다음날 비가 오든 폭풍이 치든 코스터는 항상 무언가를 했습니다. 만약 밭일을 할 수 없는 날이면 그는 농사 기술에 대한 책을 읽거나 도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서 다시 가장 번성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과 손은 언제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이야기는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스터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철학과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는 존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항상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정신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한 생을 철학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모이는 마을 축제를 기회로 삼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존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피쿠로스가 말한 참된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쾌락은 아닙니다. 이는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과 지혜를 통한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존은 자기가 겪은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값비싼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조르곤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게 그 장난감을 사주셨죠. 그리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난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에서 가장 더러워진 방구석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넌 정말로 행복하니? 라고 묻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부모님께서 저에게 멋진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의 깊은 평온에서 오는 거란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제게 에피쿠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였지만 그가 말하는 쾌락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이 아니란다. 그는 진정한 쾌락이란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 속에서 찾아오는 거란다. 그때부터 저는 쾌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값비싼 장난감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학적 탐구와 지식을 쌓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죠. 존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축제가 끝난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를 통해, 다른 이는 자연 속에서 명상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함께 쌓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 마을은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존의 이야기와 에피쿠로스의 이론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을은 여전히 평온하고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존이라는 한 청년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한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